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아태쟁패 7번째. 오늘 제목은 한일 역사전쟁, 민주파. 이 역사전쟁에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전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면이 오히려 더 큽니다. 한일 역사의 전쟁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파가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 두 군데를 바라보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볼까 하는 양다리 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회주의 세력이죠. 그래서 한일 역사 전쟁에 민주파, 국가파, 양다리가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후 식민지 배상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 국가가 독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독일이 그리 한 거는요, 그걸 쭉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 독일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정도 발전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도 민주적으로 인식하겠죠. 그죠? 국가주의적으로 인식하면 뭡니까? 강제노동한 대상은 뭡니까? 그냥 부려먹어도 되는 노예에 불과하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배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거는 국가가 저지른 개인에 대한 폭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돼야 이런 어떤 독일과 같은 강제노동에 대한 개인 배상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볼 것 같으면은 우리도 그 수준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강제노동에 대한 개인 배상을 인정하고 그런 판결이 났죠. 한국의 민주주의도 독일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독일 수준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독일이요, 서독 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고 나서도, 통일되면은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거 청산을 합니다. 나치 시대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요, 2000년, 1998년, 9년 이 무렵에 독일이 나치 정권 피해자에게 지불한 돈이 1,400억 마르크래요. 달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환율을 정확하게 제가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겁니다. 그래도 유독 강제징용된 외국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부해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가 확실히 양심적이거든요. 우파는 뭡니까? 대체로 우파가 추구하는 건 뭐죠? 가진 자의 자유, 그 다음에 이익, 그걸 추구하죠. 주로 우파가. 좌파는 정의,
평등 이런 걸 주로 추구하죠. 한국엔 그런 면에서는 좌파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봐보니까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한겨레 20일 기사가 있어요. 독일에서도 집시,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한테는 제대로 배상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독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하게 되면서, 그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겁니다. 굉장히 성숙해져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런 배상을 하는데 결정적인 자극을 준 것이 독일 내부가 아니에요. 미국의 유태인 피해자들이에요. 이 단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여기 지원을 해요. 유태인 단체들에게. 그래가지고 독일 기업들한테 집단 보상 소송을 준비해요. 우리나라도 이래 하면 됩니다. 전번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죠? 정부에서 이 집단 소송을 오히려 조직하고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독일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저기도, 일본도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무시했다는 국제적인 파렴치 국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여기 반응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했는데,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그 배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2001년 6월 15일 시작해서 2007년 6월 12일까지 한 만 6년 동안 지급을 했어요. 다 찾아가지고. 23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또 허위했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뭐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165만 명한테 지급을 해줬다.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이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그 독일에서는 그죠? 독일 정부하고 독일 기업이 반반씩 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문재인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일본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반반씩 내자 하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 게 양다리입니다. 문제를 진짜 원칙에 맞게 해결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100억 마르크를 기금을 마련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나치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생기업들도 대거 참여를 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 그래서 전체 기업 중 약 40%가 나치하고는 무관한 신생기업들이 독일의 책임에 동참을 합니다. 이런 수준은 돼야잖아요. 응? 그래서 165만 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43억 1600만 유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나치 범죄에 대한 배상을 매듭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될 무렵에, 이런 배상이 시작될 무렵에 독일의 요하네스 라우라는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이 정말 괜찮아가지고
이건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 유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개인들이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 이게 치유의 출발점이에요.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수행해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 길을 사실 우리나라도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길을. 개인 청구권이, 그죠? 전에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권리예요. 근데 인정이 돼가지고 차차차차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죠. 이것도 우리가 서독이 민주주의 발전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랜 민주주의의 과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자본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도 그죠? 피해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오랜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뭐 한 50년 이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50년이 뭐야? 2011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65년부터니까 그렇지, 뭐 거의 50년. 일본의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에는요, 일본은 강제저축 통장을 보관하고 있고 명부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수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하자면 개인저축 청구권을 돌려줄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됐어요? 우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민주화가 강제 노동자에 대한 배상으로 간 반면에 일본은 준비까지 다 하고 있다가도 우익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길이 오히려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에는 일본 시민운동이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한인 원폭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줬어요. 한국인은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근데 코메리카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반공기지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재국가죠, 그죠? 오카모토 박정희가 개인 청구권을 박탈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죠, 그죠? 일본으로부터. 총 우리가 받은 액수의 22%에 해당하는 6,600만 불의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역대 정권은 일제 식민지 지배 피해의 개인 청구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왔죠.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청구권을 요구하면은 빨갱이 취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면당하고 오히려 불려가지고 호인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에서 정말 혁명적 결정이 나옵니다. 그건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랜 민주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상당히 현재 발전한 결과겠죠, 그죠?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 이때는 제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요, 대한민국 정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기의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2011년 8월 30일 날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배상 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게 한일협정이죠, 그죠? 이걸로 소멸되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정부, 그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부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 판결입니다. 아, 한국에 드디어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그걸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이다. 그 국가에서 못 뺀다.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그죠? 사후적으로 회복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된다 하며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코메리카 대한민국, 이게 가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했죠, 제가. 간판만 가짜 대한민국입니다. 간판만 대한민국을 달아놔놓고 속은 반공 독재 체제죠, 그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불법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 청구권을 박탈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다 받아버리고 홀라당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역대 정권은 이런 불가침, 불가탈, 빼앗을 수 없는 개인 청구권을 멋대로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가혹한 탄압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역 정권이다.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일본 편을, 주권, 개인의 청구, 이 기본권을 유린한 일본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840 결정은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결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주권자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2년 5월 24일 날 또 여기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내립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해야, 아까는 위안부에 대한 거였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 아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결이 대단히 이제 그 유명한 판결인데요. 김능환 대법관, 그때 주심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 그 다음에 이 일을 20년 이상 매달려가지고 이런 판결을 얻어낸 변호사가 있어요.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대구에 있어요. 대법 일제강제징용 배상해야 되는 판결에 대해서 최봉태는 대한민국 사법주권 회복한 날이다. 이제 이 최 변호사가 뭐 대단한 큰 일을 했지만은 이 대목을 읽어보면요, 좀 슬퍼요. 최 변호사는 92년 개업한 뒤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이게 왜 활동을 하게 됐냐면 도쿄대 유학 시절, 도쿄대 대학원 유학을 했어요. 대학원 유학 시절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한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내용은 뭐 다 아니까. 그 일본의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을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 상식이다. 근데요, 이걸 보면요, 지금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일본 편에 서 있습니까? 일본 편에 선 사람들 누구 있죠? 자유한국당, 그죠?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좀 달라요. 근데 한국 편에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일본 변호사 한국 편에 서 있죠? 이 사람 한국 대법원 판결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대한 문제는 민주주의와 국가주의의 싸움이다, 이 얘기입니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대 개인 청구권을 부인하고 이미 타결됐다고 보는 국가주의자들 간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일 민족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민주주의 세력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변호사협회,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가세하고 있지만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스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 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법원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글을 보면은요,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데 비춰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고 그 배상을 해야 된다. 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의 글 중에 꽤 괜찮은 게 있어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양반도 되게 열심히 활동한 사람입니다. 2010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마침내 긴 세월을 끌었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일철 죽음이라는 일본의 글로벌 회사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데요, 이 판결이 우리가 아주 좀 뭐라고 할까, 뜻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청산 또는 과거 극복의 모범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조차 독일 정부와 기업이 아까 얘기했죠. 1대1로 돈 냈다고 그랬죠. 그죠? 돈 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래가지고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배상을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법적 책임은 부정했어요. 법적 책임은 있다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배상만 한 거예요. 그 윤리적 책임만 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었다. 개인 권리 구제란 측면에서는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판결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개인 청구권 인정 판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지점이 개인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거는 뭡니까? 독일의 전후 배상의 그 문제의식보다 배상을 준 민주주의 수준보다가 한 걸음 더 나갔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권리를 독일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요, 뭐 모든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는 아주 여러 분야가 불균형이죠, 그죠? 아주 선진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낙후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부문이에요. 그리고요, 주권자의 힘이 한국만큼 막강한 사회요 없어요. 자, 왜 이게 대단하냐? 불가침, 불가탈, 뺏을 수 없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독일도 저희가 강제노동 시킨 건 인정하고, 예? 그 배상을 했지만은 이런 법적인 과정을 밟지를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판결이다. 하는 그런 반면에 양승태 같은 판결도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요, 박정희 때부터 문재인 때까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다. 익혔죠, 그죠? 이건요, 아베하고 똑같아요. 한국 정부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시민운동은요, 정말 이들의, 그죠? 그 수요 집회처럼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같이 하는 수요 집회처럼, 그죠? 끝까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진짜 우리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민주혁명이 계속됐죠. 그렇죠? 3.1운동으로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국의 민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죠? 최근에 게 뭡니까? 보세요. 3.1운동, 4월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87년 항쟁, 또 뭐 촛불혁명. 보세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힘이 작동하게 되니까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거의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을 능가하는 민주주의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뭐냐? 첫째, 개인을 주권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개인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재산권이고, 그 다음에 또, 신체의 자유를 유린한 거다. 그래서 개인 청구권을 살아있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데 대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그죠? 한국의 헌법이 작동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법원 헌재와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래서 기본권은 불가침의 권리, 불가탈의 권리다. 우리 헌법에도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법률에 제대로 적용이 되질 않아요. 말하자면은
우선 그 헌법 10조부터 읽어봅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헌법을 적용한 거예요. 이 판결은. 헌재 결정이나 그 사법부 판결은 이 조항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요, 각종 법률로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사놨죠. 지금까지. 그죠? 독재정부에. 그 전부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주권자가 아니다. 국가는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에 대한 일종의 의무체다. 그래서 주권자의 기본권 행사를 도울 의무를 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요구할 때, 개인적 청구권을 요구할 때 뒷짐만 짓고 있었는 것은 뭐다? 헌법 위배다. 위헌이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은 판결이죠. 이런 정도의 진짜 이런 게 상식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진짜 대단한 나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 한 100년간은요. 외세의 지배를 받고 반공 독재 체제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그죠? 끊임없이 혁명적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 혁명적 변화의 결과가 이런 헌재 결정이고 사법 판결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 사람들이요 양심적이고 민주적이라서 이런 판결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혁명적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반공 독재 국가로부터 식민지로부터 그죠? 반공 독재로 가가지고 민주국가로 지금 갔다는 겁니다. 민주공화국까지는 못 갔어요, 한국이. 그죠? 공화국을 가자면 뭘 해야 되겠어요? 경제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존의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1%의 나라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국가까지는 갔어요. 근데 민주공동체, 민주공화국으로는 못 갔습니다. 그건 우리의 다음 과제겠죠. 1919년 대한민국 수립될 때 3.1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죠. 그죠? 이 민주공화제의 꿈이 차차 오랜 기간, 100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현실화되어 온 겁니다. 개인이나, 그죠? 어떤 집단이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인의 꿈은 뭡니까? 헌법 제1조입니다. 뭐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한국인의 꿈은 뭐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그리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주권자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뭐 국민이란 말은 뭐 좀 안 좋은 말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되지 못하고 또 코메리카 되어버렸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반공 독재 체제 코메리카 되면서 간판은 대한민국으로 달아나놓고 실제는 반공 조폭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 87년
4월 혁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87년 그 민주항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국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자유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만 경제 민주화는 오히려 역행해가지고 독점이 강화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한국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냐? 반공 조폭 체제에서는 조폭들은 폭력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갖 폭력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 앞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고문하면 다 끝이에요. 뭐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로 됐다? 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러다가 2008년도에 인식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인식의 혁명적 전환을 누가 불러왔냐? 87년도 대항쟁 때는 누가 선봉이 섰어요? 대학생들이 선봉이 섰죠. 그죠? 그런데 2008년도 광우병 집회 때는 여중 여고생들이 앞장에 서가지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 이명박 정권. 안 들으면 쫓아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 든 세대가 아니고 갓 민주주의를 배운 여중 여고생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태극기를 우러러보는 존재에서 뭐로? 헌법을 들고 나온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을 보니까요. 아까 보니까 그렇죠.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주권자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때 헌법 제1조 노래가 대유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노래 있죠. 그죠? 그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명박이는 전과 16범이다 하는 노래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현재 주권자로 한국인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국민에서, 그죠? 황국 신민에서 주권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촛불 주권자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권자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무릎 꿇리고 탄핵하고, 그죠? 감옥에 보내죠. 박근혜를. 그 다음에 자본 권력을, 이재열을 구속하죠. 문재인이가 풀어줘서, 문재인이가 풀어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법부가 풀어줘서 됐지만 아직은 뭐 또 모릅니다. 그래서 주권자 이식을 가진 사람들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그죠? 뭐 최소 20%, 많게는 한 30%까지 안 늘어났냐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은요, 이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이다. 그걸 누가 부수려고 해요? 지금 아베가 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겠죠. 이게 피로 얻은 건데 어떻게 용납을 해요?
한일 역사전쟁. 그래서 한일 역사전쟁은 민주주의 대 국가주의의 싸움이다. 한일 간의 역사전쟁이기도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념적 싸움이기도 한데 그거는 민주주의와 국가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민주적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개인은 주권자다. 국가는 주권자의 기본권 행사를 도울 의무를 가진 의무체다. 이걸 가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주의자 아베가 이걸 도저히 뭐예요? 아베는 군국주의의 DNA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베로서는.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전쟁을 시작한데 이들의 문제의식은 바로 국가주의인데요. 첫째로 일제 식민지 개인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거다. 다시 말해서 그건 국가 간에 결정됐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을 소멸하는 거다. 없는 거다. 그거는. 국가 간에 결정한 걸 개인이 왜 지금 다시 요구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건 국가주의적 입장이죠. 그죠? 요래 보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베하고 편먹고 있는 국가주의 세력 이 누구냐? 하나는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이겠죠. 그죠? 일본 전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우익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데 우익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일본에요. 개인이 너무 무력화돼가지고 개인이 정말 그 초식 동물이 돼버린 초식 동물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식문화돼버린 개인이 식문화돼버렸어요. 일본은 너무 무기력해요. 그 무기력한 사람들이 거대한 폭력을 오히려 잘 추구해요. 이들이 우익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일본 우익은요. 그 개인의 무기력하고 딱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흔히 토착 왜구라고 얘기하는 친미 친일 미국을 신의로 섬기는 미신교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의 이익에 무조건 맹종하는 세력들. 그래가지고 한일 간에 의견이 생기면은 무조건 누구를 공격해요? 한국 정부를 공격해요. 왜 미국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냐? 왜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냐?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한당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걸 후견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은 저 편입니다. 한 번도 코리아 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도발해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는데 아베 정권이 한 건 뭐죠? 경제적 보복으로 수출규제. 그러니까 역사 전쟁을 뭐로 바꿔서요? 경제 전쟁으로 이놈들이 바꾼 거죠. 그죠? 그렇죠? 바꿔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규제의 핵심 뭡니까?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면
한국은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면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서 한국을 완전히 작살내버리겠다. 아예 초토화 시켜버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호메리칸 토착 외고들은 아베에게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왜 그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무차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한테 뭘 요구합니까? 빨리 일본에 가서 항복해라. 일본을 달래라. 이대로 가면 우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이제 한국의 민주 세력. 한국은요,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주의가 그 다른 나라 민족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나라 민족주의는 극우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떠냐면 극우적 성향보다는 왜 그러냐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 민족주의거든요. 한국의 민족주의는. 예? 그러니까 반제 민족주의예요. 딴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죠. 그러니까 이건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하고 친화적이냐면 민주주의 친화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베의 공격에 당황을 잊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반격을 시작하는데 문제 인식은 민주주의적 문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청구권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맞아. 그래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건 당연해.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제 민족 민주 세력은요, 크게 어떤 세력들이 가담하고 있냐면 한국의 범민주 세력, 주로 시민운동단체,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게 아까 얘기한 주권자들 있죠, 그죠? 이게 거대한 힘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좀 불명확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 범민족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일제 범민족 세력. 이 사람들도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한국인이 한 50%는 될 것 같아요. 아니까? 이 사람들이 막 대거 가담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소수긴 하지만은 일본의 민주 세력도 일본 내에서 아베 비판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일본의 좌파들은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또 아베를 공격하겠죠. 그죠? 아니,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했잖아요. 지금 멋대로 수출 제한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민주 세력이 반격을 가합니다. 그 반격은요, 정부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반격을 언제부터 하냐 하면은요, 일본이 7월 1일 날 조치를 발표하죠. 그죠? 바로 반격합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빨라요. 하여튼 빨리빨리 뭐 끝내주는 민족이에요. 곧바로 반격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유니클로, 아사히,
이런 게 집중 타격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안 가기.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죠? 예약이 뭐 70% 취소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것도 일본의 굉장히 큰 여튼 뭐라고 할까, 한국인이 저렇게 그 단결해가지고 일본에 대항하는 그거는 그 사람들로서는 큰 충격이죠, 그죠? 어? 근데요, 이들의 진짜 치명타가 있어요. 아베의 치명타. 미국의 6개 산업 그 단체들, 그러니까 산업 무슨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하고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아베를 융단 폭격했죠. 빨리 수출 규제 처리하라. 왜? 아베가 그 짓 하면 누가 망해요? 미국이 망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누구 뭡니까? 한국 길들이려고 이 아베 시켜가지고 한국 공격했죠, 그죠? 근데 결국은 누가 작살났냐? 미국이 작살나요. 이 사태가 오래 가면은. 그건 나중에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일 역사 전쟁이 뭐로 되어가고 있냐? 한일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대 국가주의의 국제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국가주의가 승리하게 되면은 이거는 동아시아에서는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이 일본한테 종속될 뿐만 아니라, 종속을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한국도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퇴락해요. 국가주의로 일본한테 대항하자 하면서 뭐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총화 단결하고, 그죠? 지금 이미 문재인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국가주의 선동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도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봐요. 바로 국가주의 선동으로 들어갈 건데.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져요. 이래 되면은.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아요. 왜냐면 지금 세계 체제의 중심이 어디다? 동북아시아죠. 그죠? 이 동북아시아인데 이 동북아시아 전체가요, 국가주의로 치닫게 돼요. 보세요. 중국은 일당 독재하죠. 그런데 시진핑 1인 독재로까지 막 치닫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은 수령체제, 전체주의 체제죠. 일본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급속하게 우경화 되겠죠. 그렇죠, 그죠? 우익국가 되겠죠. 그러면은 동아시아 전체가 뭐가 됩니까? 국가주의가 지배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한 사태예요. 세계적으로 위험한 사태예요. 반면에 한국이 승리하면 한국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어떡하? 그 다음에 싸운 그 힘이 뭡니까? 민주주의 힘이라는 걸 차차 알게 돼요, 세계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러면은 한국은 세계적 위상을 가진 민주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다면요, 아베 정권은요, 몰락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일본의 우경화, 우익국가화가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일본도 민주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동아시아에 한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죠? 중국이요, 한국을 굉장히 두려운 면이 있어요. 한국의 민주화 영향이에요. 그게, 한국 영화가 중국의 한국 영화 중에 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그 다음에 강자들의 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중국에 막 확산돼 봐요. 홍콩 같은 사태가 중국에서 일어나지 말하는 법이 없어요. 여하튼 한국 승리를 하게 되면은 동아시아가 어쩌면은 민주화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다. 슬픈 내역전. 이런 중대한 시국에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보고 문재인을 왜 공격하냐고 하는데요. 하는 짓을 보고도 몰라요. 지금요, 문재인 정권과 자한당이요, 내전을 벌이고 있어요. 항일 전쟁 하나도 안 해요. 진짜예요. 지금은 말하자면 한국의 시민적 역량을 모아가지고 이 일본의 침략에 대응해 나가지고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저끼리 총질하고 있어요. 둘이서. 토착외구 대 양다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도착증 걸린 토착외구, 아베 꼬봉 노릇을 하면서 총을 거꾸로 들고 조국 공격의 선봉에 서 있어요. 얘들이. 정말 이런 조국 공격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누구예요? 오카모토 박정희죠. 오카모토 민노루 박정희입니다. 그 후예들 다 와요. 이들은 보면요,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가 너무 명확해요. 반민주는, 그죠?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잖아, 얘들은. 예? 그 다음에, 이건 반국가예요. 대법 판결을 부정해요, 얘들은. 그 다음에, 반민족. 아베가 경제 침공을 하고 있는데도 아베를 두둔하고 옹호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고. 이들의 주적이 뭐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잘했냐? 문재인 정권은 양다리짓만 하고 있어요. 우선요,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그걸 존중하고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아니,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쭉 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부 자격도 없어요, 그거는. 양다리 회계법 내놨잖아요.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돈 합쳐가지고 나눠주자. 이 말이 돼요? 한국 기업이 그거 왜 끼어들어가요? 그 다음에요, 한일 역사전쟁이 벌어졌잖아. 그러면은 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아까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그 소송을 지원해줬다 그랬죠. 미국 정부가, 그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뭘 해줘야 되겠어? 이들
지원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그 소송을 지원해줘가지고, 강제 그 노동 당한 사람들의 소송을 지원해줘가지고, 국가의 집단소송, 저희 일본의 집단소송을 해야 되죠. 그런 조치를 하기는 커녕, 무슨 짓을 했냐? 한일 역사 전쟁이 벌어지자 이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샥 바꿔치기 하냐면 아베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교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짜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내부의 적부터 작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이밍을 딱 붙이죠. 토착 외구로 네이밍을 딱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격을 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항의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쇼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항의를 하는 척 하는데요. 이 가짜 항의이에요. 민족적 극일 운동. 아까 얘기했죠. 민족 민주 세력이 반격을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죠? 이 반격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확산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편성하면 표가 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저 사람들 항일 운동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저가 먼저 정말 일본의 습격에 대해서 기습에 대해 가지고 대항해서 싸울 것 같으면 선두에 서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아베하고 막 싸워야 되겠죠. 아베 정권하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7월 10일 날까지요. 기업이 나와가지고 잘해봐라. 이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7월 12일 날 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순신이 12척 배로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저거는 도망만 다니고 그럼 백성한테 한국 사람한테 시민한테 나라를 구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면요. 시민의 불매운동은요. 7월 1일 날 아베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시작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불매운동, 여행 안 가기 운동이요. 곧바로 성과를 엄청나게 냅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7월 4, 5일 되면 이미 엄청난 성과가 나와요. 뭐, 아사히가 판매 1위 하던 게 뭐, 몇 위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예약 취소가 뭐 30% 나오고 4, 5일 만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성과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불이 붙으니까 문재인하고 조국이 자기들이 마치 선구자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죽창가를 불러대요. 조국에 거짓했죠. 12일, 13일쯤이면요. 이미 불이 반일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거기 살짝이 또 뭐 숟가락 얹는 거예요. 완전히 과실만 따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항일이에요? 과실 따먹기지. 촛불 때 했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시민들의 힘으로 다 얻어나오니까 마치 지가 다 했냐.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딱 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저것끼리 보는 보고서 냈는데,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다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얘들은 어쩌면 이걸 저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민주주의 연구원이라 할 것 같으면요, 일본 제국, 그 아베의 그 진짜 의도가 뭔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해야 되잖아, 이 시기에. 아니에요? 그 양정철이가 뭐 사고 치겠죠, 당연히. 양정철이란 누굽니까? 문재인 복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뜻이란 얘기입니까? 문재인 뜻이란 얘기입니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있잖아. 친일 막 비판하는, 누구를 공격해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막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일본 공격 안 해요, 얘들. 이들의 주적은요, 일본이 아닙니다. 소위 토착 외국입니다. 이들한테 일본은요, 대단히 고마운 나라예요. 왜? 지지율을 막 올려주잖아. 이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반일하고 뭐 하는 척 해사쳐, 그죠?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보세요. 뭐잖아? 문재인이가, 그죠? 불매운동을 비웃으면서 일본과 손을 잡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